아이 설마 씨발 삼성 같은 글로벌한 기업이 무슨 댓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은 이 분야에 국내 최고 선두주자예요. 자, 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영철 변호사.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 삼성 비자금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삼성에 댓글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번 합니다. 뭐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어요.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 여론을 공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에 관한 기사가 뜨면은 그렇죠. 그 월대처럼 덤벼들어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50명 정도가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이제 댓글들 보면 장난스럽게, 뭐, 어디 알바가 떠서 이런 알바 아니에요? 라는 얘기 하는데. 정규직이에요. 알바한테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키면 되겠어요? 삼성은 정규직으로 써요, 그런 거. 그 댓글 다는 팀은 어느 소속인가요? 제가 지휘야, 장충기인가 하는 사람이 지금 뭐 그쪽에서 할 거고, SDS 쪽 소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삼성의 소속은, 삼성이라는 게 여러 개, 50개, 60개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단일한 회사로 운영되니까. 자, 이게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10년 전에. 국정원은 예산을 받잖아요. 인력도 한정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서가 남고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들켰죠. 근데 10년 전에 이미 그 정규직을 두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어요. 최고 수준인데 그때도 수사가 안 됐고 정권이 교체돼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삼성,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건희 항상 나옵니다. 삼성이 수사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라. 그런 댓글이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그때부터 노력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조직이 갖춰져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했었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딱 한 번 인터뷰가 이렇게 등장하고 네. 후속 기사나 관련 기사가 전혀 없어요. 유일한 내용. 그때는 김영철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너무 많은 폭발적인 사안들이 많았는데 이건 지나갔죠. 근데 지금 이제 복귀해 보니 그러니까요. 국정원 댓글 공작 시발단이 터지고 나서야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저 때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는 이미 정규직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150명이나. 네. 이 삼성 댓글 부대는 저 10년 전에 거론됐지만 이후에 국내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2번 잡혀서 국제적 망신을 당합니다. 물론 또 국내에서는 보도된 적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뻗어가는 삼성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댓글 전문가로서 이 삼성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어떤 연계가 있을까 예전부터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잡힌 사건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건데, 자, 삼성이 대만에서 댓글 공작을 하다가 아주 된통 잡힌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2013년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오래 안 됐죠. 이 대만의 한 해커가 사이트를 개설해서 여기 문서를 빼내서 폭로하면서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 목적은 삼성전자를 띄우고 그 대만의 휴대폰 회사 있잖아요. HTC라고 있어요. 경쟁사죠. 거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네, 거기를 비방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냐?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거기 가서 댓글 공작을 하는 건데 이 댓글 공작을 결국 대만의 공평교육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정도 되는 거죠. 거기서 수사를 해서 결국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해커의 폭로로 시작돼서 결국은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삼성은 직접 나서는 법이 없어요. 일단 삼성의 대만 자회사가 펑타이라고 있어요. 펑타이 고문유한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중간에 끼고 또 그 밑에 또 제하청 회사를 또 낍니다. 항상 이런 구조로 다른 데서도 움직여요. 그래서 잡히면 삼성은 모른다 그럽니다. 자기 안 그랬다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제대로 잡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그 대만의 공정위에 해당되는 그 공평교육위에서
발표한 거를 번역한 거예요. 요 그림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삼성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펑타이가 실무를 해요. 이 펑타이에서 뭐를 하냐면 일단 정직원으로 자기들 댓글 대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용한 알바가 있고 여기서 고용한 블로거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펑타이가 직접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향도 어리공사라고 하는 재하청 업체를 둡니다. 여기서는 일반 네티즌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해요. 이게 이중으로 대리를 내세워요, 항상, 삼성은. 왜냐면 맨 끝에 일하는 애들이 잡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들킨 내용이 뭐냐면 매주 삼성은 평타이하고 회의를 합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동안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뭐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다음 작업은 뭘 할 건지 컨트롤 타워로 지시를 해요. 돈을 주죠. 그러면 작업을 해. 재하청을 줘. 다시 일주일마다 보고해. 이거를 처음 시작한 게 2007년이고 잡힌 게 2013년이에요. 졸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예. 해온 건데 이제 요 다음 내용은 보고서예요. 보고서가 뭐냐면 이 펑타이라고 하는 중간 회사가 삼성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무슨 글들을 썼고 그리고 그게 요 뭐 19,000원 페이지 뷰예요. 댓글이 몇 개 달렸고 뭐 이런 걸 쭉 펑타이가 작성한 문서를 삼성에 보고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대만의 한 해커가 잡아내서 공개해버린 거죠, 인터넷상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도 안 됐어요. 들어온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댓글 공작의 방식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가짜 리뷰 이런 거 다 있죠. 뭐 삼성 거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경쟁성과를 내리고 삼성의 하자가 있으면 그걸 막 옹호하고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국정원이 떠오르는 댓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쟁사 제품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요. 삼성 게 아니라. 그런데 가짜 유저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경쟁사 제품을 막 욕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옹호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거칠게 인신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의 유저들 안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일한 대응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국정원이 진보 진영을 교란하고 이간시킬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아. 또는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법인데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혹은 상대 기업의 제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작업을 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삼성이 이제 대만에 민소공원이 있는데 그걸 후원해서 삼성을 런던까지 가게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HTC, 대만의 이 회사는 인색하다. 돈도 안 쓴다. 그러면서 삼성은 훌륭한 기업인데 여기는 굉장히 돈에 이제 옹색하고 수전노 이런 이미지를 확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근데 실제로 삼성이 후원한 건 핸드폰하고 PDA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는.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심리전단이 이 진보진영 이미지 실추시키기 위해서 합성사진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요런 작업들을 단순히 댓글 달고 우리 게 좋다, 저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심리전을 썼었다고, 삼성도. 삼성의 저런 행태를 보면은 국정원의 떠올라요. 행각이. 네. 진짜로 떠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상대방 진영인 척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유저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또는 그 유저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만드는 그 그룹 전체. 그래서 삼성의 제품을 공격하려고 해도 이쪽에서는 이쪽 진영 유저들이 나서질 못하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내부자끼리 싸우게 만들고. 고도의 심리 전술이죠. 단순히 제품 좋다 하는 홍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들킨 거야. 얘네가 제대로 완파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만 당국에서 벌금 때립니다. 3억 얼마 정도밖에 못 때려요, 근데. 왜냐면 나온 게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지우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이 공평위의 자료를 보면 삼성은 들킨 이후에 이 일을 하던 회사를 바꿔요. 홍타일을 홍콩 성전내라고 하는 회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하청 업체는 브랜드 톨로지라는 회사로 바꿔. 그리고 나서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들켜요. 요 문서,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바꾸고. 뭐라고 썼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말한 내용이야. 아닌데 무슨 이게? 여기 보면 브랜드 톨로지 나오잖아. 씨발. 쭉 읽어봐.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거야. 핵심이 그거야. 이 공평위 자료에 마지막에 보고서에 그런데 이 조직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마케팅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다 이해했죠? 또 있어요. 미국에서도 들킨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다 들켰냐면 미국에 이제 유명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개발자. 프로그래머들. 여기 한 개발자한테 FLLU라고 하는 그 마케팅 회사가 제안을 합니다. 500불 줄 테니까 글 좀 써줘. 근데 얘가 그 제안을 받고 돈 받고 쓰면 되는데 폭로를 해버린 거야. 나 이런 거 받았다고. 야, 글 하나 쓰고 500불 받아 50만 원 받으면 좋잖아. 응?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뭔가 하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폭로를 하면서 세금 신고한 건 아니고. 이 FLLU라는 회사한테 문의를 합니다. 너 이런 제안 받았는데 당신이 500달러 주고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치 할 것처럼. 그러면서 이 회사는 그 LA는 그 한인 교포가 운영한 아주 작은 회사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IT 그 업계에 소문이 나고 그 IT 전문지들이 막 쓰기 시작하니까 FLLU는 처음엔 우리는 삼성과 무관하다고 부인합니다. 전면적으로. 부인하는데 삼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일해주는 회사가 삼성의 마케팅 대행사였던 거야. 제하청이었던 거야, 얘가. 그 대만하고 똑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대만의 제하청 회사가 걸린 거예요, 이번에는. 대만 케이스는 대만의 직접 제1하청 거기에 걸려가지고 털렸거든요. 여기는 그 삼성 대행사의 대행사가 걸린 거예요, 처음에. 500달러짜리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린 모른다 그래. 근데 걔는 니네 누구를 위해서 일해? 그랬더니 삼성 마케팅 회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삼성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과는 안 합니다. 사과는 안 하고 대신 이 FLLU 이 회사 제하청 회사를 비난해요. 삼성이. 네, 비난. 우리 삼성의 투명한 정책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짓을 했다고 막 비난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FLU는 사과문을 써요. 삼성이 안 시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삼성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만에서 잡히고 미국에서 잡힌 거예요. 거의 두세 달 차이로. 미국에서는 빠져나갑니다. 물론 미국 IT 업계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죠. 하지만 미국 IT 업계에서만 화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안 알려졌죠. 그 김영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정원 이전에 이미 전문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서는 언론들을 다 구워 삶아서 삼성 비난하는 기사가 거의 하나도 안 나오는 한에 왜 댓글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삼성은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신문 기사가 나고 신문 기사에 달리는 댓글과 여론 전체를 다 관리하는. 근데 왜 우린 관리를 안 하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좀 쌉니다. 야, 너 얼마면 돼, 너는? 나도 50만 원만 줘. 야, 글 하나에 50만 원이야? 예, 그렇지. 너무 싸다, 야, 씨발. 삼성한테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삼성한테는 자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여기는 10년 이상의 오랜 고도화된 10년 그 이상이죠. 그 10년 이상의 전에 경험이 있어요. 150명의 정규직이 있었다면 그 이전이 그러니까 그 컨트롤 이상이겠지. 타워로 최상의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동기는 있어. 이재용 석방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지도가 하락해서 이재용 석방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렇죠. 경영 승계 과정에서 계속해서 댓글은 나쁘지 않다. 부담 갖지 말아라. 판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기사뿐만 아니라 댓글 여론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목적도 있어요. 차기 친삼성 정권을 탄생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문재인 정부 몰락 플랜이 필요해요.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삼성이 특별히 우호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과 관련해서 이 네이버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미 10년 전에 정규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점점점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고 프로그램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매크로 얘기 최근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뮬러 그 특검이 러시아 댓글 부대 쪽 사람들을 기소를 했어요. 근데 걔네의 방식을 보면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댓글 공작의 트렌드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지. 미국에서도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댓글 공작이라는 게 뉴욕타임즈가 이 댓글 공작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그 뉴욕타임즈가 만든 러시아는 어떻게 작업했나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They hide behind Twitter hashtags, Facebook ads, and fake news stories. They're the work of bots and trolls. And one of the most skilled countries at deploying them 보시 is 매크로고 Russia. 트롤이 사람이에요. So how do these entities actually work to spread disinformation? We asked two experts. This is St. Petersburg-based activist Lyudmila Savchuk. She has tracked disinformation campaigns and even gone undercover to learn how they work. У кремлевских пропагандистов стоит задача такая, чтобы вот эти вот прописанные им сверху тезисы были облечены в максимально личную обертку. And this is Ben Nemo, a London-based analyst who focuses on information warfare. The ultimate goal of all this disinformation is trying to influence real people. Let's define what's what. A bot is short for robot. It's an automated social media account that operates without human intervention. It's like a plane flying on autopilot. You can try and make an individual tweet look really popular by getting 100,000 bots to retweet it. Troll is an actual human being, motivated by passion or a paycheck, to write social media posts that push an agenda. In 2015, Savchuk worked undercover for over 2 months at a troll factory in Russia that has gone by many names, including Glavsit and the Internet Research Agency. Я видела, как создаются посты и комментарии на тему США. И если Troll accounts are usually anonymous or pretend to be someone else, like hipsters or car repairmen. Trolls can also set up bots to amplify a message. What you'll often find is that one individual troll is surrounded by lots of bots which will then retweet them. Today, Russia hopes to win the second Cold War through the force of politics as opposed to the politics of force. How can you stop them? You can't. Even Vladimir Putin seems to agree. Хакеры же люди свободные, как художники. But IDing their tactics helps contain their influence. If a suspicious account is active during the workday in St. Petersburg, or posting dozens of items a day, those are red flags. Decode the anonymity, look for alphanumeric scrambles in a user's name, and try Googling its profile picture. If you see somebody with an attractive photo on Twitter or Facebook, then search for the image and you'll probably find out that it's a German supermodel. Look at the language. If an account makes grammar mistakes typical for Russian speakers or changes behavior during times of strained Russian-US relations, then congratulations, you might have caught a bot or a pro-Kremlin troll. 선구자가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인데 자, 저기서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트위터를 활용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사람이 등장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가짜 봇들이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의 댓글도 사람이 쓰긴 쓰는 거예요. 그 글 자체는. 근데 그걸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보시하는 겁니다. 보시라는 건 로봇의 줄임말이고 매크로는 보수의 일종인 거죠. 프로그램, 자동화된 것 다 보시예요. 뉴욕타임즈나 언론들 크게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세요. 공장 철수한다. GM. 이거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일반인들 눈에는 먹튀야. 막 화가 날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댓글은 엄청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GM 대우 문제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짱깨들에겐 굽신거리면서 미국엔 콧대를 세운다. 그 다음에 무슨 수로 정면 대응을 하냐. 개똥 외교. 크크크. 야 진짜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탑이 올라간 거예요. 16,000, 15,000, 15,000. 4,000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어요. 네. 순식간에. 공감도, 오. 자, 열심히 하네, 애들. 엄청난 비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중국인들한테 설날로 중말 인사를 했어요. 예? 사실은 설이 같으니까, 거기랑. 양국과 함께 할 일이 참 많다.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자체는. 그런데 지금 사진이 네. 지금 중국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상관없어. 아니 근데 저거 보면은 네. 이제 두 손 모아서 저기 큰 나라 우리 대륙의 백성들께 적절한 사진을 쓴 거지. 자, 여기도 12,000개가 순식간에 달렸어요. 맨 첫 글은 삭제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너무 드러나게 했는지. 여기 많이 있었겠죠. 구두발로 차이고 밟히고 사드 보복당하고 직설이 못한다.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역시 친중, 중국 속국 인중. 짱게 저런 말 잘 안 쓰는데 유독 저런 단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프레임은 중국에 굽신거리고 미국과 멀리 해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 둘 다 등장한 거예요. 순식간에 10,000개가 넘는 글이 올라가고. 자, 이건 뭐냐면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런 글들이 어떻게 이 추천수가 올라가느냐. 이제 손으로 해본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주르륵 올라가요. (1분) 만에 2분 만에 원래 1,800개가 되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잠시 후에 또 2,500개까지 순식간에 2분 만에 올라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저는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정한 그 내부 알고리즘에 도달하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론이 있어서 어떤 비난글을 달면 비슷한 정도로 쫙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난이라는 게 특정 시간대에 2분 내에 다 몰려와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볼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1시간 우리도 보고 비슷한 정도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여론이라면. 근데 이런 거는 확 올라갔다가 글이 추천수가 싹 안 올라가요. 이 봇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정도의 추천까지 가면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 봐요. 10만 개, 20만 개 안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요거는 비추하고도 비율을 맞추는 것 같아요. 추천 막 끊임없이 올라가 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고도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네이버가 이 봇 작업의 요충지예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이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국내 모든 대형 커뮤니티는 다 합니다. 다. 지난번에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중고매매 사이트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만 모이면 다 해요. 사람만 모이면. 그리고 아예 친문재인 사이트가 있다.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 거기는 그 사이트를 깨요. 들어가서. 그리고 대학 커뮤니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증거 같은 건데 갑자기 봇 작업을 한 다음에 같은 시간대인데 일순간에 글을 다 삭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 다른 아이디잖아요. 다른 아이디인데
거의 같은 시간에 일제히 글이 삭제됩니다.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 지시가 내려온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가 아닌가비 하고 딴 데로 갔거나 이 프레임이 아닌가비 하고 삭제했거나 일순간에 삭제된 거예요. 이건 이게 다 다른 사람인데 서로 연락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글들을 삭제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일순간에 삭제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건 명백합니다. 네이버에서 이거 의심이 여지가 추정이 아니에요. 작업해요. 보수를 돌려서. 우리가 네이버 서버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지. 작업해요. 작업하는데 그런데 그게 네이버 커뮤니티뿐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앱. 보통 대학생 아닌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쓰는 앱이에요. 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게시판이 아니라 앱. 앱에도 등장한다. 애미 뒤진 문재인 정부 새끼들. 문재인의 뜻이다. 서민 새끼들이 돈을 벌락하노. 서민들은 돈 못 번다 이거죠. 문재인은 서민 대통령 문재인 중상층까지 서민을 만든다. 가상화폐 폐지. 문재인 게시발시키.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사망 시 문장. 이게 그 게시판에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앱이에요. 앱. 여기도 들어가. 우리는 상상 못하고 있었지만 뒤져보면 여기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진짜 많아. 사람들이 웹툰도 많이 봐요. 웹툰 댓글도 잘 보세요. 이제 다 이런 식이에요. 아프리카 채팅방. 모든 종류의 인터넷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 여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종류. 우리는 네이버를 주로 보고 대부분은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니까 아, 네이버 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대 커뮤니티. 10대도 해. 10대도 문제양 달려요. 10대 커뮤니티에도. 60대 이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톡.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DC 인사이드에 어떤 글들을 보면 김일성 가면 떡상 가자. 클릭하면 내용이 없어요. 여기 뭔지 알아요? 이 매크로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은 여러 사람 다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P가 필요해요. 접속하는. 그걸 프로그램으로 변조할 수도 있지만 그 잡혀요. 찾고 싶으면 정말 수사 기간이. VPN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냐?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내 IP를 제가 땡겨와요. 내 IP. 내 IP는 실제 IP잖아. 그걸 땡겨가서 그 IP를 다른 데 가서 그 IP로 글을 쓰는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허허. 그런 기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인터넷 댓글 문화의 댓글 공작에 정통한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고급 기법입니다. 이게 딴지일보의 1998년 게시판이 인터넷 게시판 문화의 이 출범지거든. 20년째 봐왔어요. 저는 이런 발전 과정을. 그 게시판에 첫 번째 글 쓴 사람이 누굽니까? 나지. 뭐라고 썼어요? 딴지일보 정말 멋지군요. 내가 썼지. 첫 번째 가짜 댓글 내가 달았어. 댓글 공작의 효시를 보고 계시군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대고, 왜냐면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쓰고. 내가 했어, 내가. 근데,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저는 게시판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봐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봐왔고, 이런 댓글 공작이 있는 걸 봤는데, 지금처럼, 이명박 대선, 박근혜 대선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방위로 모든 종류에 등장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댓글이 갑자기요. 이거는 과거에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다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규모가. 2002년도에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패했어요. 패하고 나서 갑자기 시민단체, 보수단체, 수구단체, 꼴통단체들이 우죽순으로 생기기 급증하기 시작했죠. 네. 어버이의 납도 뭐 그 문제. 급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 할 정도로 시민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 댓글이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확실히. 이거는
국정원이나 저는 국정원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국정원을 하기에는 국정원은 예전에 정권을 풀로 밀어줄 때도 이런 규모까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자금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규모로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규모와 모든 연령층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다 합니다. 다. 네이버가 그 가장 잘 보이는 요충지일 뿐 다 해요. 다. 전통적인 방식 카톡 그 노년층 이 카톡 심각합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노년층들이 받아보는 카톡 같은 거 제가 지금 하나 띄운 건데 고려 연방제 한다고 그래요. 고려 연방제 곧. 그다음 토지 소유권 곧 박탈한다 그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 그러고 대기업은 국영화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헌법에 공산인민주의를 쓸 거라고 하고 아니 근데 이거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전파하는 거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례는 하나를 잡아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이 모르겠어. 정부 여당이 댓글이 네이버에서 좀 불리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태를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앙이라는 키워드를 얘네가 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10대 유행어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10대들끼리 쓰는. 얘네들 몇 년 있으면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다 노무현 탓이다. 난 이거 그때 작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워딩 확실해요.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중에 하나 문재앙 프레임이에요.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시도해보는 거 보여요. 짱끼한테 고개 숙이는 프레임, 그 다음에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중산층을 서민 만든다. 이런 프레임, 문재앙, 최근에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건 문재앙이에요. 재앙아, 문재앙. 모든 연령층의, 모든 종류의 커뮤니티에 달려요. 전 다 보거든요. 이 새끼 여기도 있나? 저기도 있나? 어마어마한 양의 작업이 있어. 어마어마한, 이 씨발, 이게 다 돈 다 어디서 거야, 이거. 규모가, 이거는 국정원이 할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사이버 대응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누가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이재용 풀리고 나고 나서, 씨발 삼성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주면 생각 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너무 싸다, 너무 싸. 해외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쿠션 먹고 앞에 대리 세우잖아요. 직접 정직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컨트롤 타워 역할, 그리고 기술이나 자금의 지원, 어떤 식의 어떤 연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의심하고 있고요. 정경련에서 수구 단체들, 보수 단체라고 할 수도 없는 진짜 폐륜 집단에게 돈을 보내서 집회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론 공작을 나서게 했습니다. 전경련의 돈으로 그리고 기업체의 돈으로. 그 뒤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조종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의 단체들을 지난 정권 때 삼성이 돈을 주고 컨트롤한 건 맞단 말이죠. 네, 조금 나왔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삼성이 공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 제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래, 너도 장사해야지. 자, 카톡은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들에게 척중한대요. 저격한대요. 적중해. 이거 매일매일 와요. 매일매일.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정부 여당이 큰 사업들, 프로젝트 또는 뭐 큰 정책 결정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걸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짜. 아니 지난 선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작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저 카톡 뉴스가. 근데 그 지난 선거 5년 전 선거에서는 정말 크게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비가 안 됐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는 저 카톡 뉴스, 가짜 뉴스를 정비할 이유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새 시대가 왔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잘 안 하고.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 이미 초장은 아니지만 존나게 고도화되고 존나게 대규모로 퍼져 있다니까. 만약에 이런 답답하네. 비슷한 종류의 그 가짜 거짓을 만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문자로 보냈잖아요. 김어준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난 정권에서 바로 구속이었어요. 바로.
여기도 공장이 있습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있고 풀어뜨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을 내는 곳이 있고 그런 지시사항이 매일매일 브레인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 개신교인데 제가 조만간 이 보수 개신교를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단체 이름은 시브랄 선교단. 네, 네, 시브랄바단. 중간 금융 지주 회사니 아까 금산불, 연산불 이런 게 그 안종범 수첩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승계하고 상관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승계하고 김영환 다이어리에도 등장하는 그런 말들을 다 증거를 채택 안 했잖아요. 정영식이가 그 이유가 그 단어들이야말로 이런 승계 작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 현안이 없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날렸고, 요거 이제 앞에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그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등장을 해. 엘리엇을 해결했어야 돼. 그래서 엘리엇 대책 마련 이런 게 다 안종범 수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관련된 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서 왜 엘리엇 대책을 마련해? 엘리엇이 청와대를 공격했나? 아니잖아. 이 합병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엇은. 당시에 경제신문들 또 경제방송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물산이 이 해외 펀드인 엘리엇한테 삼성물산이 먹힌다. 우리 토종기업 삼성물산을 지키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론 작업을 했지. 여론 작업을. 어쨌든 그 안종범 수첩에 엘리엇 대책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해요.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이 삼성의 핵심 현안이었거든요. 근데 안종범 수첩이 등장해요.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난 직후에 박근혜가 이런 얘기 했다면서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보태고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 현안과 관련된 얘기예요. 전부 다. 독대 때 현안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안이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수첩을 날려버리는 거죠. 수첩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연금이 3천억 손해를 봤어요. 실제로 대주주 일가 삼성전자 지배가 강화됐고 국민연금 손해를 보았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요. 명백하게. 그런데 정영식 판사가 다 무시했습니다. 용민아. 똑바로 살아. 그래서 네. 박근혜 때 현안은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러면 MB 때 현안은 뭐였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관시키면 뭐냐면은 두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MB 때 작업 하나, 박근혜 때 작업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때 작업 이전에 MB 때 작업은 첫 번째는 이재용이 SDS랑 에버랜드 대주주 만들기 작업입니다. 하나로 만들면. 승계가 가장 큰 현안이었죠. 그렇죠. 네. 요거 만들려고 하다가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한테 에버랜드 SDS 대주주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 박근혜 때는 이미 SDS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상태였고 이명박 때는 이걸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이건희 배임죄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걸 특사로 풀려주다가 MB에게 또 변호사 대납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리고 그 김용철 변호사의 그 비자금 의혹 때문에 삼성 특검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삼성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어요. 이명박은 쾌재를 부른 거죠. 쾌재. 그래요. 왔다 왔어. 그때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에서 4조 원을 찾아냈어요. 4조 원을 찾아냈고 그런데 특검이 거기에서 계속 말아먹습니다. 다 정리하고 특검에 그 차명계좌, 범죄 다 덮어주고 거기에 다 삼성한테 몰아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검찰과 국세청을 무력화시켜준 것은 이명박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걸려있는 게 많았어요. 특검에서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차명계좌, 비자금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속이에요. 그리고 추징금 몇 조였을 거예요.
자, 4조가 나왔기 때문에 추징금은 2조예요. 다른 세금 빼고 심플하게 가진 봐도. 것만 2조예요. 2조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돌려줬어요. 다스 변호비용 대납 이거 끽해봐야 40억 원이에요. 내가 2조를 세이브해 최소한. 그런데 40억 내요? 거래가 안 맞아 이게 거래가. 자, 이명박 정권에서 이재용의 현안들은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달랑 40억, 30억 그 변호사 대납 하나로 퉁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각하가 생각해보세요. 40억짜리 대납을 했는데 10억 남았다고 해가지고 미국 가서 찾아오라는 사람 아니야. 근데 삼성이 그 정도로 꼼꼼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삼성이 4조에서 최소한 2조 가징을 내는데 그걸 안 내게 해줬어. 2조를 안 내게 해줬으면 뭐 줘야지 씨발. 2조에 상응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4조 원 넘게 비자금을 찾아가지고 차명 계좌를 찾아가지고 뭘 했냐면요. 이건희한테 돌려줬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떡값 검사들 우르르 나왔어요. 그때 떡값 검사들 엑스파일도 그때 나온 거야. 네, 그 엑스파일도 그때 나왔고요. 자 보세요. 그때 떡값 검사 어떤 건이 있었냐면은 서울 북부지검이었습니다. 북부지검이었는데 삼성의 고위 임원들 그러니까 김땡땡 이건 뭐 성매매니까 그렇게 김땡땡 이땡땡 해가지고 고위 임원들이 난교 파티를 벌였어요. 어떤 그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난교 파티를 벌려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성매매로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거기 윗사람들 다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난교 파티를 벌이는데 그 난교 파티에 아가씨를 대는 그 마담이 있었는데 마담이 됐는데 너무 난잡하게 놀고 너무 심하게 해서 애들을 다치게 하니까 얘가 초등학교 친구인 검사한테 일렀어. 야, 삼성 애들이 너무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망가뜨리고 돈은 많이 주는데 애들 망가뜨린다 해서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가 아주 대가 센 검사야.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막 대를 부리던 그런 검사예요. 그 사람은 나오면 수사를 하는 아주 그냥 강직한 검사였어요. 그래서 수사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니까 야 그거 못하게 해라.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나섭니다. 뭘 가지고 삼성의 SS 패션 상품권을 가지고 검찰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 저기 수뇌부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상품권을 놓고 갑니다. 누구한테 놓고 가냐면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갑니다. 그런데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가고 그 사건이 잘 무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그 수사 검사들이 그 수사하고 힘드니까 그 상품권을 주고 사모님들 옷 하나 사 입으라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을 줬는데 잘 받았냐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너 니네들 열심히 수사했는데 아우 고생했네. 잘 받았어?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황교안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상품권을 챙겨가지고 다시 갔어. 그랬더니 검사가 됐다고 이렇게 안 받았는데 황교안이 그걸 먹고 덮어준 거예요. 자, 황교안 걸어. 좋아. 자, 이게 그게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게 우리 삼성 얘기하면 3박 4일을 이런 에피소드로 다 채울 수 있어요. 야. 자, 그때 떡값 검사를 줬다고 김용철이가 자기 역할은 구조본에서 검사들을 관리하는 게 자기 역할이었다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죽하면 롯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라고. 롯데도 재벌인데 씨발. 무전유죄를 롯데가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에 비하면 롯데 면세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귀여워. 이재용을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아빠 거 아들한테 주려고 이 지랄을 했는데 아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달려라 하니 씨발 신문 기사를 쓰고 그런 기사를 쓰는 경제지들은 이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애들이에요. 이 사정을. 걔네들 전공이던 이게. 그런데 달려라 하니 하고 있는 거야. 야 경제신문 기자들
아니,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아니, 오늘 참 제가 너무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이 방송의 분위기를 잘 모른 채 나오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는 어딘가, 나는 왜 왔는가. 공청회 그런 데 가시는 분이거든요. 경제개혁연대 공청회, 국회 공청회 이런 데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용민아 계속해. 예. 예, 제가 결례를 범해서 존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